안녕하세요. 코레일 수험생 여러분, 신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NCS란 무엇인가, 그리고 NCS 고득점 전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 슬라이드를 띄워놨는데요. 네, 보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 네,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의 허니. 그래서 꿀이라고 합니다. 자료 해석 꿀. 제가 꿀팁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 해석, 특히 수립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수립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쪽에서 계산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푸실 때, 이렇게 하면 참 계산을 줄여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저는 뭐 피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강의를, PSAT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강좌를 보시면 수리 자료 해석이 좀 취약하신 분은 본 모의고사, 코레일 모의고사 강의를 듣기 전에 요 강의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수리 자료 해석 핵심 완성, 이론편, 문제편, 특히 시간 없으시면 이론편이라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코레일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도 꿀팁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소개된 강의가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NCS에 대해서 이제 전혀 감을 못 잡겠다. 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분이라면 요 강의를 추천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잡고 오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뭐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이제 뭐 코앞에 시험 뭐 한 2주 남았어. 그러신 상태에서 지금 들으신다면 조금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선생님 수업하는 내용 철저하게 복습하자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를 위한 교재가, 제가 낸 교재가 여기 있는데요. PSA4 NCS 수리 자료 해석 핵심 기본서.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수리 자료 해석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요거는 이제 제 강의 평인데요. 뭐 별이 좀 두루룩 5개가 스트레이트로 촉촉촉촉 와가지고 제가 좀 자랑 좀 하려고 캡처를 해봤네요. 자, 믿고 듣습니다. 갓신원 뭐 이런 거 좋아요. 여러분도 좀 남겨주시고요. 자, 제 교재 이게 이제 자료 해석 관련된 교재들인데요. 자료 해석으로 검색하면 어쨌든 신원 책들이 쭉쭉쭉쭉쭉 랭킹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를 대비한 책이라면 이 책을 권장하고요. 나는 연산에서 정말 취약하다. 그러면 이 자료 해석 연산 책이 있어요. 이거는 뭐 NCS를 준비하시든 뭐 PSET을 준비하시든 공통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PSET용 핵심 기본서가 있고 기본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민간 경력자용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일단 특히 자료 해석 쪽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저에 대한 뭐 나머지 프로필들은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대학교 겸임 교수도 하고 있고 특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임법학원이라는 곳에서 피셋관 관장 겸 대표 강사 하고 있습니다. 자, 저에게 궁금한 점은 이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범위는 제가 쓴 교재 그리고 제가 강의한 컨텐츠 대상으로 해주시고 카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펜 PSAT라고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오셔서 우수회원 신청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S 인적성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로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newpsetncs new.pset.nc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시려면 요 메일을 쓰시면 되는데요. Go to Mexico. 이 메일로 강의 선택이나 뭐 수험 고민 상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 아이디가 있는데요. 신정헌 0626, 뭐 수강 후기, 합격 후기 남겨주시면, 특히 뭐 합격하시고 나서 후기 남겨주시면 저한테 감사하다든지 뭐 잘 됐어요 라는 거 남겨주시면 제가 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선택과 관련된 거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카톡에서는 그 개별 문제에 대한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톡에서는 강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레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용 절차, 서류 검증, 필기 시험, 면접 시험 및 인성 역량으로 들어가는데요. 서류 검증은 배수 없이 적격자 전원 필기 시험으로 들어가고요. 필기는 50문항 60분을 보고 출제 영역은 문제 해결, 수리, 의사소통. 보통은 의사소통이 앞에 가는데 홈페이지에는 문제 해결을 앞에다 배치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3개 영역이고, 그 다음 샘플 문제는 서류증 합격자에 한해서 공개를 할 것이고, 그 다음 2배수, 고득점자 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합격시킵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선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일단 요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변동될 수는 있대요. 변경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큰 틀에서는 여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을 뽑는데 일반 공채가 840, 보훈 추천이 이제 1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자, 코레일에서 출제되는 영역 아까도 보셨죠?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그런데 문제 해결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자원관리나 그 아래에 있는 뭐 정보 능력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좀 큰 범위로 잡으면 크게 보면은 나머지 영역들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독해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리 능력은 뭐 방정식이라든지 수열이라든지 등등등의 그 일반 수리 또는 응용 수리라고 하죠. 그런 문제 플러스 자료 해석, 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결합돼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 플러스 계산 합쳐지면 이게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의 나머지 문제들은 보면 이제 사고력 문제, 뭐 명제라든지 퍼즐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 나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자원 관리에서 나오는 뭐 최단 경로 찾는다든지 뭐 최소 비용 거리, 뭐 최소 거리, 최소 비용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 관리가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정보 능력이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이제 자료 해석에 관련된 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표 그래프와 텍스트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표 그래프가 메인이 되는 문제들을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수리 파트하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 처리 영역에 대해서 제가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자,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하고 갈게요. 일반론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NCS 전체적인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NCS 기본서, 문제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부족하면 혼자 하는 게 힘드시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 자료 해석에 집중적으로 대비한다. 그럼 P세포 NCS 수리 자료 해석 핵심 기본서 강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전 200제 강의가 추가될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편집 중입니다. 교재가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쉽게 출제된다면 이제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다 풀어야 된다. 거의 다 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자. 자, 그리고 어렵게 출제된다면 90% 풀어서 90% 이상 정답률로 가자. 그러면 90% 풀어서 90% 맞추면 81점, 100점 만점에 81점이 되겠죠? 만약 80% 정도 푼다면 100%에 가깝게 풀어야 된다. 그런 전략을 갖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건너뛸수록 내가 푼 문제에서는 정답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또 너무 많이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80%는 푸셔야 돼요. 80%는 푸셔야 되고, 쉽게 나온다면 거의 다 푼다는 생각으로 요 범위 안에서 이제 푸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푼 문제는 가급적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정답률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걸을 것인가도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전에 블랙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오답 노트를 꼼꼼하게 만드셔도 되겠지만 그 남학생들은 특히 그런 거 좀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많이 틀린 문제라도 좀 모아놓고 그냥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유형 분류해놓고 어쨌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내가 건너뛰는 게 좋겠구나라는 거. 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틀린 문제들 위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 구별 없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코레일 시험도. 그래서 뭐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문제 해결이고, 여기까지 수리고, 여기까지 의사소통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역 구별이 없어요. 몇 번까지 뭐 이렇게 딱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어느 영역인지 뭐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나?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초 역량 다지기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독해 능력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읽자. 자, 요거는 이제 박은경 선생님께서 계속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 속독 능력. 여기서 이제 키워드 위주로 읽는 거. 모든 텍스트를 똑같은 비중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때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연도, 수치, 특히 퍼센트 자료, 그 다음 주어, 수어, 비교급에서 주어와 수어, 특히 비교급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문장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표나 그래프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이 모든 글자들을 다 기억하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아보면 일단 연도, 그리고 주어, 그 다음 수어 부분 기억해 봅시다. 자, 2010년 이후라는 기간, 그리고 중국 비중. 이 표의 제목이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자 유형, 뭐 국적자 추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뭐 나머지 단어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제목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비중 이게 이제 키워드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지속적 증가 수로 부분. 그래서 읽으실 때 이 부분만 눈에 탁탁탁 잡아놓고 올라가서 확인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해석 능력. 자, 표 그래프에 대한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목이나 단위, 표 그림의 주요 항목, 각주, 선지 이런 것들에 좀 주의하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일단 제목을 읽으시면 아, 얘가 지금 어떤 자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의 범위를 잡아놓고 엉뚱한 질문들 가끔 던지거든요. 선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에 대한 자료예요. 인터넷 뱅킹 이용 금액에 대한 표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금액하고 횟수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걸러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보시면 주어진 자료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거를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의 흡연율, 여성의 흡연율 자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남성 흡연자가 여성 흡연자보다 많다. 물론 이제 그 표에서 흡연율이 남성 쪽이 여성 쪽 높다는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함정을 합니다. 근데 그 조사한 남자 수하고 여자 수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흡연자 수를 남성, 여성을 비교할 수가 없겠죠. 어느 쪽이 많은지. 그래서 주어진 자료가 상대적 자료, 특히 퍼센트 자료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퍼센트의 기준수가 알려졌는지 알려지지 않았는지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표나 그림의 항목 이름들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각주를 보시는데 각주에서는 모든 각주를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각주에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 흡연율, 여자 흡연율이 있는데 밑에 이제 각주에 이 조사에 참여한 남자 수는 500명, 여자 수는 300명,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기준수로 잡아야 되는 거고 또 공식이 주어져 있으면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공식이 어떤 특별한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 해가지고 경제활동 참여자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이런 이제 공식이 있으면 아,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겠죠. 그래서 각주의 수치 공식 체크.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 중에서는 계산 없이 샥샥샥 풀 수 있는 읽기형 지문부터 푸시고요. 그 다음 계산형 지문은 간단한 건 푸시면 되는데 복잡한 계산이 있어요. 단계가 2단계 이상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분수를 각각 계산해 놓고 그 분수의 증가수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건너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려서 딱 감이 안 오실 텐데 일단 이제 그런 게 있다. 선생님이 저런 걸 강조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선지의 판단 순서. 선지를 읽고 나서 판단 순서는요. 일단 선지를 읽었어요. 그 다음 그 해당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로케이팅, 위치를 찾고요. 그 다음 해당 위치의 수치를 읽습니다. 리딩 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다 했어. 근데 중간에 감소가 있어.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산을 해야 돼. 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다. 그러면 비중 값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단 계산이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산 능력은요. 계산은 최소화하고 분수 비교, 곱셈 비교 테크닉 같은 걸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기를 좀 닫고 가시는 게 좋은데 그걸 계속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리 자료에서 핵심 이론 강의에서 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 풀면서도 제가 뭐 가급적
이 강의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팁은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계산은 정확히 해라. 그래서 사칙 연산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계산하되 필요한 부분만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이거를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뭐 필요한 부분도 그냥 대충 계산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비율, 증감률 계산 이런 거는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영역별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의사소통 능력부터 보겠습니다. 짧은 문제들이 간간히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긴 문제 같은 경우는 긴 문제인데 주제 찾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세부 사항을 묻는 거, 디테일한 정호, 부합형 문제라면 그리고 또 생소한 내용이라면 건너뛰는 것도 괜찮다. 근데 다 건너뛰시면 아니고 일부만. 그 중에서 어려운 것만 건너뛰고 세트형으로 나오면 풀고 간다. 그런 룰을, 원칙을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수리 능력 보겠습니다. 수리 능력에서는 일반 수리, 쉬운 문제 풀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고난이도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 건 그냥 넘기시면 돼요. 생소한 문제 넘기시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계산 많은 거는 넘기는 거.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계속 들여다보면 풀리긴 풀려요. 왜냐면 일반 수리는 이 푸는 방식을 모르면 결국 접근을 못 하는데 자료 해석은 어쨌든 무식하게 계산하든 뭐 요렇게 요령껏 해가지고 빨리 계산해내든 어쨌든 시간을 계속 투자하면 풀리긴 풀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계산이 많어.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우리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풀 때 다른 거 2개 푸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 넘기시오. 그런 거는 이제 표 차트 변환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표의 내용을 차트로 바꾸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는 건너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표의 내용이 단순하고 그 그래프의 난이도도 쉬운 경우에는 뭐 풀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볼게요.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수리하고 의사소통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식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무형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쓰일 만한 소재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소재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게 지문이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도저히 시간 내 풀기 어렵겠다. 한 문제당 대체로 뭐 1분에서 1분 30초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요 정도면 이제 건너뛰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 그러니까 지피지기가 되어야 돼요. 본인의 실력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문제 유형, 나한테 불리한 문제 유형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제 불리한 유형, 즉 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 유형들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시험 직전에까지 가가지고 막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시험 직전에는 이제 딱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요런 유형의 문제, 그리고 뭐 선지 구조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건 건너뛰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룰을 정해놓고 시험장을 가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이제 막 허둥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이나 정보 능력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소개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 쪽에서도 특히 그 고난이도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그 추리 문제들, 그죠? 추리 사고력 문제인데. 특히 뭐 참거짓, 뭐 자리 배정, 순서 결정 이런 것들 있죠. 뭐 명제까지는 그나마 뭐 모순 명제나 동일 명제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좁혀지고 그러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참거짓 문제나 자리 배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 돼요. 등장하는 애들이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여러 종류다면 그때는 아니다 싶다. 그러면 그냥 건너뛰셔야 돼요. 그거는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풀어도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 이 부분은 또 하중 쌤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S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자, 이게 뭐 수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 스타일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이야기부터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저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부터 일단 정리하고 갑시다. 평균. 자,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쟤네들을. 대표값. 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을 요약해주는 값이에요. 요약해주는 값, 요약하는 값.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각 데이터를 더한 다음에 데이터의 수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값 또는 중위수라고도 해요. 중간 위치에 있는 수다. 중위수다. 자, 중앙값은 순서의 중심이에요. 순서의 중심인데 그 순서의 중심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값의 위치. 데이터가 n개면 중앙값의 위치에 이게 LM은 location of median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값의 위치는 2분의 n 플러스 1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몇 개죠? 8개예요. 그럼 데이터가 8개일 때 중앙값의 위치는 자, 여기다가 8을 넣으면 4.5가 되겠죠? 그래서 4.5번째야. 근데 짝수인 경우에는 그게 딱 특정한 값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4.5번째를 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없잖아요. 4.5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그래서 4.5번째에 해당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4번째와 5번째를 평균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뒤를 평균 낸다. 즉 가운데 2개의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값 물어보면 여기서는 요 가운데 2개 데이터의 평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빈값 세 번째. 최빈값은 말 그대로 빈도가 가장 많다라는 뜻이에요. 빈도가 가장 많다. 최빈값이라는 말이. 그래서 가장 많이 보이는 값이에요. 숫자들을 쭉 봤을 때 등장하는 개수가, 등장하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을 최빈값이라고 한다. 이건 쉬운 개념이에요. 자, 요 정도 이제 개념 잡아놓고요. 그럼 이제 적용해 봅시다. 자, 일단 중앙값이 83점이다를 통해서 이 가로를 채워야 되겠죠. 자, 83점이 중앙값이라면 여기가 85점이 되겠죠. 81과 85의 평균으로 83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최빈값이 81점이다를 봅시다. 자, 빈도가 일단 2개 보이는 게 87점이 있습니다. 그럼 최빈값이 81점이 되려면 81점은 2번보다는 많이 나와야 되겠죠. 즉 3번 이상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가 81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자동적으로 81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오름차순으로는 오른쪽으로 숫자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같은 값은 배열할 수가 있어요. 작은 값을 배열할 수는 없어요. 오른쪽으로. 같은 값은 배열할 수 있고 작은 값은 배열할 수가 없다. 오름차순이면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다 채워놨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데 자, 제가 아까 써놨던 공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아, 일단 8개의 데이터를 다 더하는 과정이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가평균을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가평균. 그럼 가평균이 뭐냐? 이거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이론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다시 와서 풀어볼게요. 자, 가평균이라는 거는 임시로 두는 평균이에요. 임시로 두는 평균. 또는 그냥 말 그대로는 가짜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짓 가짜를 쓰기 때문에 가짜 평균인데 이 쓰더라는 이 접두사가 가짜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1번 의미는 fake의 의미도 있지만 2번 의미는 temporary의 의미예요. temporary. 그러니까 임시로 뒀다는 말이에요. 임시. 그러니까 임시적인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쭉 봤더니 내가 임시로 일단 이 정도를 대충 평균으로 한번 잡아볼까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편차들을 산출해서 그것들을 평균 내에서 더해주면 진짜 평균이 만들어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가평균을 이용한다. 그래서 공식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자, 이런 기호는 아마 다른 책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본 가평균의 기호입니다. 가짜로 두는 평균이에요. 가짜로 두는 평균. 임시로 두는 평균인데 임시로 없던 값을 둡니다. 그리고 그 값과의 편차를 계산해서 이 각 데이터에서 그 값을 빼주면 돼요. 가평균을. 편차를 계산해서 그것들을 평균 내주는 거예요. 즉 더해준 다음에 데이터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평균이 돼버려. 자, 그거를 이제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값을 임시적인 평균으로 둘까 보면 보통은 끝이 0으로 끝나거나 5로 끝났을 때 편차 계산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0이나 5로 끝나는 값을 두는 게 좋은데
이 경우에는 80이나 이제 85를 두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얘는 좀 예외적으로 최빈값이 81이니까 최빈값을 그냥 기준으로 잡는 게 좀 더 편하겠죠. 편차가 일단 최빈값을 81을 가평균으로 들어버리면 000 편차가 3개가 생기니까 그게 편해요. 그래서 81을 기준으로 잡읍시다. 81을 기준으로 잡고 자 이제 편차들을 적어 볼게요. 일단 이 3개는 0이 됐어. 편차가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9가 생겼죠. 자, 이 마이너스 9는 어떻게 산출된 거냐면 72 마이너스 81이에요. 72 마이너스 81. 자, 그 다음 여기 86쪽에는 5가 생기고요. 여기는 6이 생기고 6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편차들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4가 있겠죠. 자, 편차들을 이제 합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9하고 이쪽에 4하고 5는 서로 지워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니까 그러면 66해서 12만 남겠죠. 그래서 가편차들의 합이 12가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 개수가 8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1 더하기 8분의 12는 1.5니까 82.5, 즉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처음에는 좀 뭔가 좀 쌈박하긴 한데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가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구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5명의 성적이라고 가정하고요. 5명의 성적인데 좀 재밌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봅시다. 자, 뭐 슈퍼스타 K를 보고 있어요. 뭐 심사위원이 5명이야. 뭐 이승철도 나오고 뭐 김범수도 나오고 하는데 점수를 불러주는데 아 저거 평균을 내가 계산하고 싶어. 그죠? 그때 이날 이 점수를 막 후하게 주네? 막 다 90점대 주네? 그러면 이제 90점 베이스에서 가평균을 계산해보는 거고요. 또는 뭐 95점에 막 앞뒤로 준다 그러면 95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오늘 뭐 대체로 85점 전으로 주는 것 같아. 그럼 85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80 전으로 주는 것 같아. 그럼 8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를 가평균으로 둘지. 그럼 제가 한번 임의로 써봅시다. 88, 89, 92, 91, 95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평균을 뭘로 두는 게 좋을까요? 자, 90 전후로 지금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90을 기준으로 하자. 가평균 90으로 하고요. 더하기 편차를 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5. 뭐 플러스 같은 경우 굳이 쓰지 마세요. 네, 시간 아까우니까.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지니까 5만 남죠. 그래서 데이터 수 5에 편차의 합이 5가 됩니다. 그래서 91이 나오겠죠. 뭐 하실만 하죠, 이 정도는.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센스 플레이를 하자면 편차를 굳이 안 적어도 되는 구조를 발견하세요. 즉 좌우 대칭 구조. 9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구조인 애를 잡아보면 88과 92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 89와 91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차의 합이 제로가 돼버리겠죠. 제로가 돼버리니까 5만 남겠구나. 그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면 좀 더 빨라지겠죠. 자, 가평균 오늘 하나 잘 기억해서 앞으로도 써먹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NCS 문제, 샘플 문제 풀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합격 후기들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코레일에 합격하신 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 합격 후기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인데요. 코레일 준비하면서 수리 문제 해결 듣고 필기 합격했어요. 무조건 쌤 강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초도 다지고 스킬도 익히면서 시간 부족했지만 잘 풀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땡큐. 자, 이분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덕분에 한전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그 다음 이분은 한국전력기술에 이제 필기를 통과하고 면접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 시험도 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땡큐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까지 하겠으니까 이분한테는 쉐쉐, 중국어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국민연금 이분은 취직이라는 걸 했답니다. 아, 저는 참 이분 문자, 이 카톡을 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분이 이제 신입사원 중 최고령인 것 같대요. 어쨌든 그 NCS에서 좀 고배를 많이 마셨어요. 고배도 많이 마시고 NCS가 통과되면 면접에서도 몇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중간에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어쨌든 극복해내셨잖아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쌤, 제가 드디어 취직이라는 걸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던 취직입니까? Gracias. 이제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피스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점수 향상되신 분들의 사례인데요. 참고하십시오. 팍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리 자료 해석 파트는 특히나 생소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던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방법 찾아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반드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독일어로 마무리 해줘야 되겠네요. Dankeschön. 감사합니다. 자, 본 강의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3명의 선생님의 공동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OT, 고득점 전략, 그 다음 수리 능력, 문제 해결 중에서 문제 처리 능력. 그러니까 문제 처리 능력은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전문가인 박은경 선생님께서 의사소통 능력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피셋 상황 판단의 또 대가이신 하중 선생님께서 문제 해결 능력 파트의 사고력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환상의 컨비네이션, 최적의 조합으로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화이팅 하시고요. 꼭 합격의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